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오면 3번의 어려움이 함께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음양의 조화와 같이 기회가 반드시 3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그 3번의 어려움 중 이미 2번을 경험한 것 같아서 여기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장기간에 걸친 법정 싸움과 아버지의 사망은 제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들 하죠. 지난 몇 년간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과정들이 모두 끝나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된 것 같아. 후련한 마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어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능력을 수저로 비유하기 시작했었죠. 흙수저부터 시작해 은수저, 금수저, 그리고 다이아 수저로 나누었는데 저는 그 말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용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감사하게도 저는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2분 다 의사셨고 2분 덕분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셨던 병원을 이어받기 위해 의사가 되셨고 본인의 집안에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중견기업 정도 되는 무역회사 사장의 외동딸인 우리 엄마와 결혼하셨습니다. 집안과 외가 모두 차고 넘치게 잘 살아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리야. 너도 의사가 될 거야. 너희 아빠도 의사이고 너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다 의사래. 그럼 너도 당연히 의사가 될 거야. 너희 아빠의 병원을 내가 물려받겠지. 엄마와 아빠는 내가 음악을 해야 한다고 바라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음악대를 나왔는데 딸인 저도 음악대를 나올지라도 바라시는데요. 물론 의사가 되고 싶긴 한데 제가 병원장의 딸이므로 다들 너도 당연히 의사가 되겠구나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병원을 제가 물려받으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너는 결코 의대에 가지 말아라. 의대는 내 오빠가 가면 되는 것이니 내가 의대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아빠가 말했다. 이해했는가? 아빠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겠니? 도대체 몇 번씩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해했으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빠 때문에 지루해서라도 의사가 싫어질 것 같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면 너도 언젠가 여기선 못 될 거라고 깨닫겠지. 아니야.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애끓는 것 아닐까 걱정스럽구나.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게 왜 악한 욕심인지 아빠도 그렇다. 의사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으니 나도 자연스럽게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건 아무래도 그를 욕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네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장래 희망란의 의사라고 적었다가 아버지로부터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자신이 의사이면 자녀들도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오로지 형제 중 오빠만이 의사가 되었으면 했고 딸인 저는 결코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병원 상속을 두고 다투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우리 둘 다 의사가 된다면 둘 다 그 병원을 가져가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한 명만이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병원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딸보다는 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오빠랑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빠는 둘 다 의사가 되었을 때 더 능력 있는 자식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닐까? 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빠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가게를 이어나가야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는 남아 선호 사상이 둔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남아서 너를 취급하고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엄마가 한 요리나 음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 의사일이 생각보단 쉬운 게 아니라고 해서 너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저희 아빠는 분명 남아 선호 사상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부모님은 제가 딸이지만 오빠와 차별을 느끼지 않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을 반드시 오빠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면 가족 규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리야, 아빠의 말을 듣고 너는 그냥 피아노를 배워. 오빠가 의사가 되면 아빠의 병원은 오빠가 자연스레 물려받겠지만 나머지 전승은 엄마가 맡아낼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엄마가 재산을 모두 내어주는 것이 맞겠지요. 엄마도 오빠에게 모두 내어줄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을 모두 너에게 넘겨줄 테니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유리야, 일단 피아노를 하세요. 배워서 그리고 그 후에 또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게 좋아요. 엄마가 보니까 의사란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지 않아요. 아마 아빠도 그래서 너한테 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일 거예요. 외동딸이었던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을 다 저에게 물려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피아노를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의대에 합격하고 난 후 아빠는 기뻐하셨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너 아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며 다닐까? 학사 경고까지 받는구나. 아빠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리고 그게 내가 솜씨가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수들 중에 이상한 교수들이 많아서 그렇대. 너는 지금 내가 누구라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 너희 학교 학과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죄다 나랑 선후배 사인해 놓은데. 어디서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너 맨날 수업도 빠지고 수업에 참여해도 전날 술을 마신 냄새를 내면서 엎드려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면 의대 왜 가졌어? 아빠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다고? 아, 그리고 이제 막 20살 됐으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노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좋은 날에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건지. 내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내 청춘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의대생이 된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삐가 풀린 것처럼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않고 매일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녔어.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오빠는 아빠가 무서운 줄을 모르고 분기별로 사고를 치고 다녔어. 큰일 났어. 그녀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누가 학교 동기생을 또 때렸다고 해, 또 때렸다고. 헐크 녀석은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성격이 그 모양 그대로야?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번에도 다시 학과장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내가 가서 빌거든데 그 사람 덕분에 내 체면 다 깎아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아직 의사가 되기 전인데도 밥 먹는 것처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오빠를 보며 아빠는 그제야 오빠만 의사를 시키는 것을 후회하셨어. 그는 그 사람이 그러할 줄 알았으면 누가 아니라 유리처럼 똑부러지게 의사가 될 줄 알았을 텐데. 적어도 유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는 안 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이제서야 그런 후회를 하더라도 소용없어. 의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를 당신이 절대 못 되게 했어야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사람 다 시키지 않고 왜 하나만 시킨 것인지 이렇게 되어서 후회를 하고 계신다면 말이야. 아이고, 그 놈이 그렇게 사고를 칠 줄. 예상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용돈을 끊어야 할까? 아니면 저 애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 고민이에요.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문제에 몇 번이고 직면했지만 아빠가 있는 인맥과 없는 인맥을 모두 동원해 오빠를 겨우 졸업시켰어요.
그 후로도 오빠는 아빠 덕분에 의사가 되었지만 일을 귀찮아하며 항상 불평을 하고 그렇게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노제는 안 될 것 같다. 이미 싹을 내서 노래를 썼고 벌써 썩을 대로 썩은 놈이야. 그래서 유린이가 그누 대신 쓸만한 좋은 의사 사위를 하나 데리고 와봐.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어나온 거야? 의사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내가 괜히 의사를 만난다가 내 남편이 아빠 병원에 가겠다고 오빠랑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해? 아이고, 사고뭉치 아들한테 줄 것보다는 정신 좋은 사위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니? 왜 귀여운 병원인데 괜히 그늘 줬다가 병원을 망치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도 다 망하잖아. 사위를 데려오라는 말에 대해 저는 아빠가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아서 오빠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건지요? 아빠와 엄마는 계속해서 제 손잡이를 구해왔고 그 상대는 모두 의사였습니다. 유리야, 저번에 만난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니? 아빠가 너한테 어땠는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볼 땐 그 사람 어떤가? 별로였어. 생김새도 못생기고 사람 자체가 이상했어. 나랑 결혼하면 우리 아빠의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라고. 너희 아빠의 병원 갖고 싶지 않냐? 면서 가져다 주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래서 짜증나서 애프터 신청 거절하고 왔어. 너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도 인지하겠니? 아무리 욕심이 난다 해도 그런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 누군가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입 밖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면 조용히 지켜보면 의사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사들은 모두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없는 집안의 의사들은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는 동안에도 부모님께 많이 도를 보고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결혼하라는 아빠의 말에도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의사들과 친해졌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어요. 친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의사랑 결혼하면 누구를 선택하든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하여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10명 이상의 후보를 만나봤지만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든 좋으니 가져다 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성실하게 선에서 노력하다 운명같이 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에서 만난 것이라 어색할 테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제 선배님의 자리였는데 선배님의 사정으로 제가 명을 대신하게 되었어요. 선배님은 이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양심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는 그쪽이 아니라 그쪽 선배의 정보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일어나실 거면 일어나셔도 되세요. 소중한 시간을 빼둬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해하는 태도도 그렇고 속이고 넘어가도 되는 일을 양심적으로 고백한 남편에게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꼈던 저는 남편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대화는 좀 나누고 가죠. 어차피 그쪽도 의사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의사가 아니면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서요. 아, 의사 남편 구하고 계시다고요? 죄송하지만 왜 의사를 찾고 계시나요? 혹시 의사에 대한 환상을 품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의사에게 환상 같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의사한테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의사면 돈도 잘 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그런 직업이지만 여자로서 충분히 환상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요?
또한 저도 한때 의사의 꿈을 꾸었었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면 좋아만 보일 것 같던데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개업을 해야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이상한 의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만 찾지 말고 마음이 잘 맞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돌아왔는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까지 욕하는 저에 대해 이전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다르게 순수해 보이던 남편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동안 만난 의사들은 대부분 부모가 의사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남편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해졌어요.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볼까요? 아, 저는 박수,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놈이에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두 분 다 농사 짓는데 빚도 재산도 다른 사람들만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러지? 하지만 지방 출신을 신경 쓰지는 않아요. 의사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없어요. 진짜 순수하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되게 확고하신 분이신데 보통 의사 만나고 싶다고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이신가요? 나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만나볼까요? 선을 보며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몇 번이나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흔쾌히 제 데이트 신청을 승낙해 주셨어요. 왜 오늘은 나를 만나 주셨죠? 이번에도 만나주지 않으면 포기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왜 만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저를 마음에 들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까지는 자꾸 거리를 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만나기 싫었던데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유리 씨의 아버지와 오빠는 의사이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합병원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서 사과하러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겠으니까 만나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계속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와 남편은 세 번째 데이트 이후 연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저는 곧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가 의사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셨고 물으셨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분이 사람들을 구걸하지 않고도 잘 지낼 만큼 부자라고 합니다.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하다 해도 그분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훌륭한 분을 어떻게 만나고 알아들인 건지 궁금해하셨고 이분은 현재 별도의 만남이 있으신 분이 있을 때 권유로 자신의 후배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이분은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는 다른 분입니다. 후배야, 뭐라고 그래? 너 자리에 선 후배를 내보냈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봐. 내가 그것을 알면서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아빠는 의사가 되면 된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아빠가 내 마음에 드는 의사를 만나라고 해도 말할 길이 없었던 거야. 어쨌든 나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아빠는 내심 좋은 집안의 의사 사위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부터 물어봤다. 그래서 후배는 이제 뭐 하는 집 아들인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어. 당연히 물어봤지. 그래서 그랬겠죠.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신다고 하시던데 자기 입으로 자기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은 아닌 것 같았어. 하필이면 또 그런 놈이 나와서 그래도 유리야. 이왕이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런 사위면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아빠는 영 내키지 않는구나. 아빠의 사람은 순수하고 착하고 욕심도 없어서 아빠가 직접 보면 엄청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거기다가 성실해서 오빠랑 달래도 한참 달라.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한지 아빠도 이해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평범한 집 아들이지만 제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전 마음에 들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병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형님이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다 모인 직원 식당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저한테 자기 마실 것 좀 옮겨주라고 툭툭 치더라고. 아, 윤서 씨, 나 마실 것 좀 옮겨줄래? 이런 말도 아닌데, 야. 물 좀 떠와 줄래? 라고 했더니 오빠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오빠 진짜 미쳤어. 단둘이 있을 때도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더더욱 안 되잖아. 그래서 당신이 오빠한테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때 마침 장인어른이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와서 없던 일이 되었죠. 장인어른이 아니었으면 형님은 나에게 계속 물을 떠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오빠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에게 뭐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오빠가 자꾸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아버지에게 말해서라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의 병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빠가 저희 남편을 경계했고 계룡남이는 대놓고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친정 식구들만 모이면 오빠와 제가 자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꾸 우리 남편에게 오빠 개인적인 일로 심부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커피 심부름은 일하는 분에게 왜 시키나요? 오빠는 손도 발도 없고 심부름을 많이 시키려면 개인 비서를 고용하라고 생각합니다. 오빠가 심부름을 하려고 아버지 병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제 아버지라도 나한테 이 정도까지 따진 적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는 아빠가 아니라 그리고 아빠는 절대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 아빠가 그랬다 해도 난 똑같이 할 거야.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빠 앞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해요. 제가 오빠와 싸울 때마다 아빠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오빠나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더 큰 싸움이 나지 않도록 그러신 것 같았고 아들을 두고 사위의 편을 들 수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큰일이 났어요. 지금 맘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서 오늘 원장님을 받아들여드리고 있어요. 진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다 진료를 취소하시고 난리도 아니죠. 그게 어떤 말인가요? 맘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며 설마 제 남편에 대한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는 말인가요? 오늘 아침부터 진료를 취소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길래 무언가 이상해서 환자 한 분께 여쭤봤더니 맘카페에 윤 원장님에 대한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말도 안 되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오빠에게 괴롭힘을 당하길래 남편과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을 통해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병원의 상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호사분으로부터 남편을 비방하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인 맘카페에는 남편에 대한 엄청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중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형외과 윤성준 원장이 돈 때문에 병원장 딸과 결혼했다가 그 병원장 딸을 두고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막 20살이 된 어린 여성과라니요. 더 끔찍한 사실은 실력이 부족해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에도 원장의 손자에서 죽은 환자가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그 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정말 정형외과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3명나 죽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실력이 없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어쩌면 그 원장은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사이코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수술대에서 환자를 떠나보낸 적이 없었고, 또 저를 두고 20살이 된 어린 환자와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남편을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작성된 글이라는 생각에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야, 너도 참 유난이다. 그런 이상한 글이 올라올 수도 있지. 그걸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 왜? 윤서방이 너를 두고 바람 피웠다는 그 부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냐? 오빠는 가만히 있어. 오빠는 자기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오면 나보다 더 심하게 했을걸. 그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당연히 벌을 줘야겠지. 어떻게 내버려둘 수 없는데, 나도 바보가 아닌데. 남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글을 쓴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아버지는 오빠는 나를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자로 만들었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이든 결코 용서해줘서는 안 돼. 철없는 어린이든 자녀든 부모든 혹은 노인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벌을 받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어디서든 신뢰할 만한 사이를 해칠 경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결혼하기 전 아버지는 남편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내버려 둘 수 없는 냉담한 장인이었는데, 아빠도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것에 대해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남편의 편을 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맘카페에 남편에 대한 비방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오빠였습니다. 오빠 미쳤어. 진짜 오빠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쓴 거야? 오빠 되게 수준 낮은 사람이야. 오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궁금할 지경이야. 왜 가만히 있는 윤서방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야, 됐고. 당장 경찰서에 연락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너, 설마, 진짜 나 고소할 생각은 아니지. 나 오빠 고소할 건데. 오빠 때문에 윤서방이 피해본 게 얼마나인지 알아? 오빠, 지금 이 사태를 난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오빠는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해결하는 법을 몰라. 이번에도 아빠가 오빠가 만든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야. 친정 오빠가 우리 남편에 대해 맘카페에 엉터리 비방글을 올린 게 충격이었지만 너무 놀랍지는 않았어. 우리 오빠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나는 오빠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걱정이 더 컸어. 아빠는 결코 그런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아빠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든지 처벌받게 할 거라고 했었고, 오빠가 쓴 그 글 때문에 윤서부터 아빠까지, 심지어 우리 병원까지 명의가 속았으면 그냥 넘겨줄 생각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내 오빠로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너는 내 맘대로 하고 아빠도 아빠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형벌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빠가 병원에서 쫓겨났어. 사모님이요. 현재 병원장님께서 손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직원들과 병원장님이 병원장을 말리고 계시는데 병원장님은 정말 병원에서 쫓아내실 것 같아요. 아빠가 손에 쫓겨나는 거면 어쩔 수 없지. 직원들이 보며 아빠를 말릴 뿐이야.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그 인간은 병원에서 쫓겨나도 싸요. 결국 오빠는 아빠의 손으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때부터 남편이 아빠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아빠 병원의 후계자가 오빠에게서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이제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병원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놈한테 안 줄 생각이니까. 앞으로 윤서방 자네가 이 병은 차기 병원장이라 생각하고 병원 위에서 열심히 희생해
장인어른이 믿고 맡기만 주신다면 이 한 몸 불사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병원을 위해서 제 인생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는지 봤지 내 눈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자네도 똑같은 행동을 하겠지요. 꼴 당하겠지만 내 머리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사고 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해. 유리한테도 잘해야 한다는 말이야. 아빠가 남편의 병원을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부터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소심하고 조용한 남편은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변하고 아빠에게 말하기 어려워하던 남편은 아빠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도 걸고 자진해서 아빠의 충실한 개가 되었다. 요즘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빠와 엄마에게도 잘하고 내게도 잘하고 아빠가 병원을 물려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는 거지. 장인어른이 나에게 그런 병원을 주신다면 당연히 잘해야지. 나는 처가 식구들에게도 컨베이즈 펄라인니스 잘해야 하니까. 잘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따로 없잖아. 나는 정말 형제를 뺀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 부모님부터 돈, 심지어 남편까지 모조리 가졌네. 이제 우리만 잘 키우면 돼. 그렇지. 오빠가 집에서 쫓겨난 후에 아이를 낳는 일 말고는 정말 완벽하고 화목한 집을 유지했어요. 아빠도 오히려 오빠가 떠난 후에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집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유리야,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 실렸대. 엄마도 지금 당장 병원에 갈 거니까 너도 빨리 윤서랑 해서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가보세요. 너는 운전해서 가서는 안 돼. 윤서방에게 운전을 시켜. 퇴근하는 길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 전신이 다 크게 다쳤습니다.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엄마와 나는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걱정했습니다. 아빠 없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했죠. 직원들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병원장이 생사를 오가면 분위기가 혼돈스러워질 수도 있고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걱정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알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어나실 때까지는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교육할 것입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깨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 깨어나시기 전까지 병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하더라고요. 이를 참고하여 병원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셔도 상황이 힘들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다시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으셨고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엄마와 저희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운영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을 맡긴 덕분에 엄마와 나는 아빠에게 매달려 간병을 했었는데 아빠가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아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왜 이제 왔어? 아무리 아빠가 미워도 그렇지. 생사를 오간다는데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는 내 심정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어쨌든 와서 보러 왔으면 된 거 아니야?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알아? 아빠가 돌아가실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아니라도 오빠라도 옆에 있어야지. 나도 엄마도 안심이 되니까 그렇지. 오빠, 이젠 제발 정신 차려. 오빠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 가족들이 버틸 수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걱정하고 아빠가 병원에 있어서 온 것이에요. 아빠가 병원에 있으니 누가 맡아서 하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설마 윤서방한테 맡긴 건 아닐 텐데요. 아빠가 사고를 당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찾아간 오빠가 아빠의 상태를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겠다던 오빠는 병원이 아쉬운지 갑자기 엄마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둘 다 왜 윤서방한테 그 병원을 맡기고 그 중요한 서류들도 윤서방에게 다 넘겼느냐고 하더라고요. 윤서방이 손대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윤서방은 아무리 유리한 남편이라고 해도 우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빠, 윤서방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지금의 재정 상태와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를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너 정말 순진하구나. 윤서방이 너와 우리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해? 이건 너의 남편이 그러는 거면 괜찮다는 말이냐고. 물론 아빠가 깨어날 때까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윤서방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걱정된다면 오빠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제 남편을 의심하는 오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놀라지만 충격적으로 남편은 우리 가족들에게 몰래 아빠의 병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빠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바로 그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이냐. 아빠가 앞에서 쓰러지고 나서 당신이 아빠의 병원을 훔쳐갈 수 있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누가 당신처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빠의 병원을 가져갈 수 있는지. 당신은 우리 아빠가 쓰러지길 바라며 기다렸던 거야? 애써서 아빠가 병원을 내어줄 것이라는 장인어른의 약속을 들으니나. 그래서 나는 장인어른의 말대로 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장인어른의 상태를 보니까 깨어나셔도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그 전에 미리 하기로 한 것이야. 그저 그래. 하지만 어디까지나 엄마의 허락을 구하거나 적어도 나에게 상의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당신이 방금 한 일은 도둑질 말고도 다른 게 안 되지. 예전에 알던 순수한 시골 청년이었던 남편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 병원장의 딸인 나와 결혼하고 욕심이 생긴 건지 남편은 대담하게 병원을 통째로 훔쳐갔어. 그 일이 들통나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날 집에서 쫓아내려 해. 장인어른이 보니까 가방 없어 보인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서. 이미 병원은 내 거로 넘어갔고 너와 내 오빠가 다시 가져가려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제 내가 어떡하려는 건지.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 변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당신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다른 거지?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고 그냥 내 욕심을 감추고 살았어. 욕심을 감추고 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선배가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지. 순진한 척한 덕분에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 결과로 장인어른 병원까지 얻게 되었지. 이런 정도라면 순진한 척해서 살면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은 우리 아버지 병원을 훔쳤는데도 그래도 나에게 인심을 베풀었다며 거들먹거리며 말했어. 병원에서 나에게 넘길 때 서류를 검토해보니 내 장인 아버지 앞에 빚이 있었고 그 빚을 내가 책임지고 넘겨받기로 했어서 나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어. 나는 그 빚을 그대로 두고 싶었지만 양심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꼈어. 어쨌든 당신을 위해 장인 아버지의 병원비도 모두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에게 고마워해야 해. 더구나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하라는 협박까지 받았어. 남편이 아버지의 병원을 가져가고 나서 엄마와 함께 고생하다가 오빠가 다시 병원을 되찾아올 방법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이건 고모에게 연락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야. 내가 조카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말해볼게. 고모는 우리 집과 원수의 지구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모에게 연락할 거야? 고모는 오히려 잘 될 것 같아서 모른 척 할 거야. 아빠와 원수에 대해 얘기해도 고모는 아빠의 유일한 형제고 동생이기 때문에 오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빠가 고모가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원수의 지구에 산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고모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오빠의 말을 믿지 못했어. 오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고모는 저희 식구들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며 남편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겁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카민의 동생이랑 내 조카들을 건드려 내가 아무리 너희 아빠를 미워한다 해도 결국엔 내 동생이라서 내가 봐주고 지내고 있었던 건데. 중예산이 누워있는 내 동생을 건드린 놈은 내가 결코 용서 못해. 고모의 말씀은 감사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 남편이 병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의사들까지 다 포섭해놔서 그 병원 다시 되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리,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너희 아빠 병원 건물 내 건물이야.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병원을 아버지에게, 그 건물을 나에게 주셨어. 너는 몰랐겠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서 병원을 아버지에게, 그 병원 건물을 고모에게 상속으로 주셨어. 아버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고모는 아버지에게 받은 임대료로 살아간다는 의미였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에게 임대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에게 건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 아버지와 다투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 거야. 하지만 동생을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어서 내가 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받은 임대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아빠가 매우 미워할 텐데 저희가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까? 당연하지요. 너희 아빠는 내 동생이니까 그 임대료를 받지 않고 참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동생도 아니고 이제는 내 조카나 사위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너희 아빠한테 받지 못한 임대료, 그 사람한테 다 받을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모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아빠를 상대로 병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병원장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죠. 고모에게 임대료 소송을 당한 남편은 말로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실망했을 것입니다. 허겁지겁 우리 집에 왔다고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장인어른이 안 낸 임대료를 왜 제가 내야 되나요? 또 건물주인이 고모님이라면서요. 고모님이 조카 사위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요. 당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해. 당신이 나 내쫓고 우리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리고 당신이 병원의 빚을 다 가져갔는데 책임지겠다면서요. 그럼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지금 병원장인 당신이 납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나이 돈은 결코 못 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생각인가? 내가 순순히 질 줄 알아?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하세요. 남편은 어마어마한 변호사 부대를 가져간다고요. 선임이 고모와 대립하며 싸웠지만 결국 부장판사와 결혼한 고모에게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남편은 임대료 수십억 원을 직접 갚아야 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제 친척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병원 비용은 즉시 갚겠습니다. 사건을 없애 주십시오. 그건 결코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벌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청구된 임대료를 모두 받을 생각이니 열심히 일해 그 돈을 갚도록 하라. 그리고 훔친 것은 당연히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고모님, 제가 이렇게 빌고 고모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고 고모는 모시기는 척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핀다면 어른으로서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자네 말대로 병원을 다시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추가로 앞으로 2번 다시 의사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야겠어.
자네와 같은 사회학이 환자를 돌보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고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의사를 그만두고 식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제가 가난한 집에서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죠? 만약 크게 싫다면 돈을 갚든가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은 병원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의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00억에 이르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고모가 임차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변호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의사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어. 당신도 이런 말을 하니 나도 이런 느낌이 들어. 과거 생각하면 조금만 나를 도와주었으면 나는 촌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정말 당신이 나에게 너무하다고 생각해? 그 무서운 일은 내게 아니라 당신이 저질러낸 일이지. 왜냐하면 왜 갑자기 그런 가치 없는 병원을 훔쳐가느냐? 그리고 나를 왜 버리느냐? 몇 년이나 지내는 동안에도 일어나지 않은 적 한 번도 의식을 찾을 수 없고 병상에 누워있던 아빠는 남편과 법정 싸움을 끝내고 병원을 되찾으면서 거짓말같이 세상을 떠나셨어. 아빠가 병원을 다시 찾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실 준비를 했나 봐.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병원 되찾아왔다는 말을 전해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 아빠도 이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고모랑도 마지막에 인사를 나눴으니까 아빠는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실 거예요. 오빠, 이제 오빠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해요. 그 병원을 맡길 사람은 오빠뿐이거든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어렵게 지켜온 병원이니까 오빠, 사고 치지 말고 잘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정신 차려야 해요. 너랑 엄마도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남편에게서 다시 받은 병원은 아빠의 죽음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 오빠에게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빠와 다르게 매달 고모에게 건물 임대료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고모가 가족에 대한 좋은 것은 무엇인가 라며 큰 소리로 임대료를 50%나 깎아 주었습니다. 비록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몇 년간 이어진 어려운 법정 싸움을 치러왔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도 정말로 정신을 차렸는지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 또한 이혼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엄마와 돈을 쓰며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재혼을 한다면 돈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없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남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재혼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운명에 맡겨봐야겠죠.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